토지의 자연적 특성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자연적 특성에서 우리가 시험 지문에 많이 나오죠. 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부동성이죠. 자, 움직일 동이죠. 움직이지 않는다. 자, 토지의 지리적 위치는 고정되었기 때문에 이동시킬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의 어떠한 힘을 이용해서라도 토지 지리적 위치 자체는 이동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산은 움직이는 물건이니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는 근거가 돼요. 그리고 부동산과 동산에 있어서 공시수단을 법률적 측면에서 달리하는 근거가 되는데, 부동산은 등기로서, 동산은 점유로서 달리하는 근거가 되고요. 또 시험에 우리가 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죠.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형상을 고도로 국지화시킨다. 토지가 속해 있는 지역 범위 내로 국한시킨다. 시험에 우리가 단골로 출제되는 지문이죠. 국지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 또 부동산 활동을 정보 활동과 임장 활동으로 만들죠. 자, 위치가 고정됐기 때문에 토지를 거래시는 각종 자료를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정보 활동. 자, 그리고 또 부동산이 위치해 있는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임장 활동으로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 활동을 정보 활동과 임장 활동으로 만드는 것도 부동산. 여러분, 임장 활동은 뭐와 관련이 있다? 부동산과 관련이 있다. 꼭 기억해 둬야 됩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은 여러분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그 지역의 요인이 무엇이냐, 그 지역을 또 분석을 해야 돼. 부동산은 어떤 지역에 속하고 그 지역의 특성은 무엇이냐, 또 그 지역의 특성이 부동산 가치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 분석을 해야 된다. 26회 시험에 또 출제했었죠. 지역 분석의 근거가 됩니다. 자,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됐기 때문에 어디에 위치했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지 선정의 중요성을 제기하기도 하고, 토지 이용에 있어서의 유용성을 우리가 지배하는 역할을 또 담당하죠.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외부 효과죠. 자,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됐기 때문에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 환경 조건에 영향을 받아서 부동산 가격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요. 외부 효과가 발생하죠. 자, 외부 효과인데, 자,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뭐죠? 정 플러스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고, 또 외부 환경 조건에 영향을 받아서 부동산 가치가 하락을 하면 뭐가 나온다? 부 마이너스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죠. 자, 여러분, 외부 환경 조건에 영향을 받아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자, 예를 들어서 대규모 생태공원이 조성되거나 이 공공편의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오르죠. 그러면 가격이 오르니까 뭐가 발생한다? 개발 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개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개발 이익 환수 제도의 근거가 돼요. 개발 이익 환수 제도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 또 외부 환경 조건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마이너스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마이너스 외부 효과를 제거,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또 지역지구제의 근거가 되기도 하죠. 자, 시험 문제는요, 또 사례가 우리가 출제되어지죠. 사례를 출제하기도 하고, 우리가 시험 문제 개념도 많이 내고, 하여튼 외부 효과는 최근에 시험에 또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이라는 것. 자, 그리고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의 제도적 규제의 대상이 되기가 쉽고, 또 부동산의 유통기구로서 우리가
중개업을 제도화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자, 우선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되는 지문이죠. 자, 부동성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부증성. 자, 일반 상품은 공장에 생산비를 투입을 하면 생산량이 늘어나죠.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는데 토지에는 아무리 생산비를 투입을 하여도 자연적으로 주어진 토지의 절대량 면적은 결코 증가시킬 수 없다. 결코 증가시킬 수 없는 또 뭐죠? 비생산성. 비생산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생산비 법칙이 적용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엄격한 의미에서의 토지의 생산 공급이 안 돼. 여러분 생산 공급이 안 된다는 건 뭐죠? 우리는 생산해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토지 공급을 뭘로? 보유 공급, 용도 변경의 공급으로 우리는 만들게 됩니다. 자, 용도 변경의 공급, 보유 공급이 되게 한다. 토지 공급을. 그래서 생산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생산비의 법칙을 우리는 일반 상품과는 달리 적용할 수 없어요. 자, 그리고 이러한 비생산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토지의 최유효 이용 방법이 또 연구가 되죠. 최유효 이용의 방법이 선택이 되는 거죠. 최유효 이용에 있어서의 방법, 최유효 이용 방법이 우리가 선택이 되는 거죠. 최고 최선의 이용 방법이 나타나는 거고, 자, 그리고 또 토지는 우리가 유한하죠. 예? 비생산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면적에 있어서의 유한성을 가지고 있죠. 면적에 유한하다. 예. 자, 면적이 유한하기 때문에 뭐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또 우리는 토지에 뭐를 가져오죠? 사회성, 공공성이 요청되죠. 토지에 공익 개념이 강조되기 때문에 토지 공개념, 토지의 공익성을 강조하는 토지의 공개념의 근거가 되고, 또 유한하기 때문에 토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무한한데 그 무한한 욕망을 충족시켜줄 토지 자원은 한정되어 있죠. 이것을 희소성인데 이 희소성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뭐가 된다? 가중된다. 희소성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중된다는 특성을 가져요. 부증성으로 인해서. 자, 도시에 인구가 계속 집중되죠. 그러면 도시의 인구가 계속되면은 도시 토지인 뭐가 부족하다? 택지가 부족을 하는 문제가 발생하죠. 자, 도시의 인구가 집중되면 도시 토지인 택지가 부족하는 문제죠. 왜냐? 도시 외곽에 있는 산을 우리는 택지로 조성해서 공급하는 한계가 있어요. 택지 공급 능력에 한계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경쟁을 하게 되냐?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누가 경쟁을 벌죠? 수요자 간의 경쟁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공급자 간의 경쟁이 아니라 도시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자 간의 경쟁이 벌어지면서 집가는 계속적으로 뭐한다? 상승을 하겠죠. 이 수요자 간의 경쟁에 의해서 집가는 계속적으로 오르게 된다. 자, 집가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상승을 하게 돼요. 집가는 상승. 집가는 계속 상승을 하게 된다. 자, 그래서 뭐를 가져온다? 결국은 우리는 이 토지에 있어서 도시의 토지에 있어서의 가격이 오르니까 건물이 고층화돼요. 건물이 고층화되는 것을 우리는 집약화라고 해요. 토지 이용에서의 집약화를 촉진한다. 즉 집약적인 토지 이용이 나타나죠. 자, 시험 문제 또 자주 출제를 또 하는 내용인데 여러분 이것을 또 뭘로 출제를 많이 하죠? 조방화, 농촌에서의 토지 이용인
조방화로 출제를 많이 하거든요. 집약화를 뭐 한다? 촉진합니다. 토지 이용해서의 집약화를 촉진한다. 그리고 이러한 부증성은 토지의 증가를 전제로 하는 이론은 어떻게 돼요? 성립될 수가 없다는 그러한 개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용어가 나오죠. 자, 이 토지가 주어졌는데 이 토지가 주어졌죠.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 자연적으로 주어진 토지 양은 어떻게 돼요? 자연적으로 주어진 토지 양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주어진 상태, 물리적 공급이 나타나죠. 자연적으로 주어진 토지 양은 변화가 없다. 자연물 그 자체 변화가 없다. 자, 그러면은 이 물리적 공급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죠? 자, 물리적 공급은 이렇게 완전 비탄력적인, 자, 직가고 여기 토지의 공급량인데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 이렇게 토지의 공급량은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이다. 자,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의 형태를 띠게 되죠. 자, 토지 공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를 이용하는 수요자에 따라 가격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 시장에서 뭐가 성립하지 않는다? 토지 시장에서 균형 가격의 형성이 뭐하다? 곤란하다. 그럼 토지 시장에서 균형 가격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사에서 인위적으로 균형 가격을 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뒤에 가면 또 배우시게 될 용어 중에 토지 공급에 있어서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다? 제로다. 완전 비탄력적인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 얼마? 제로. 이것도 24회 시험에 한번 출제했었죠. 토지 공급량은 뭐가 돼?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돼?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불변. 그래서 물리적 측면에서의 토지 양은 어떻게 돼요? 물리적 측면에서의 토지 양은 고정되어 변화가 없기 때문에 물리적 측면에서의 토지 양은 결코 증가시켜 줄 수 없다. 증가시켜 줄 수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주어진 상태를 수직선일 때를 우리 뭐라고 하죠? 토지에 뭐라고 한다? 물리적 공급이라고 하죠. 토지의 이 물리적 공급.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 주어졌죠. 자, 이 물리적 공급 중에서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이 부분의 토지를 우리는 또 뭐라고 하냐면은 경제적 또는 용도적 공급이죠. 자, 이 용도적 공급은 뭐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임야를 택지로 조성해서 택지 양을 증가시켜 줄 수 있어요. 또 간척 개발이라든지 공유 수면 매립을 통해서 농지 양이나 택지 양을 증가시켜 줄 수 있는데 이것은 뭐해서 용도의 다양성의 특성에 따라 토지 이용에서의 용도의 전환을 통해서 이렇게 뭐를 늘려줄 수 있다. 인간이 이용할 수 없었던 토지를 이렇게 늘려줄 수 있어요. 이 물리적 공급 중에서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의 토지를 경제적 공급인데 이 경제적 공급은 용도의 다양성에서 토지 이용에서의 용도의 이러한 전환을 통해서 이렇게 인간이 이용할 수 없었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늘려줄 수 있다. 그래서 경제적 공급은 뭐가 가능하다? 증가가 가능하다. 뭐에서 나타나죠? 경제적 공급은 용도의 다양성의 특성에 따라 토지 이용에서 용도의 전환을 통해서 공급은 증가시켜 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오죠. 지가가 주어지면은 자, 토지의 경제적 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 자, 여러분 24회 시험에 또 정답으로 물었죠. 시험에는 우상향한데 뭘로 출제했다? 우리는 우하향으로 출제했지.
그래서 지금 토지의 경제적 공급은 뭐다?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우상향,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데 시험 문제는 이것을 우하향, 오른쪽 밑을 향하는 곡선 우하향으로 출제했다. 우하향해라.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위로 올라간다. 우상향한다는 거. 24회 시험 정답 지문했습니다. 물리적 공급과 경제적 공급이 그림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 두시고 이렇게 나가겠죠. 지가가 오르면은 바로 즉시 공급이 안 돼요. 택지를 줘서 공급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가격, 토지 가격 상승에 따르는 공급의 증가는 비탄력적이에요. 바로 안 되고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토지 가격 상승에 따르는 공급의 증가는 뭐죠? 비탄력적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증성에 대한 내용이죠. 자, 세 번째는 자, 작년, 재작년, 2년 영속, 여기서 출제했어요. 영속성에서 물었습니다. 영속성은 시간이 경과하여도 토지를 사용하여도 소모되거나 마멸되지 않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비소모성 또는 뭐라고 한다? 비소모성, 비소멸성, 불변성, 불괴성이라고 하죠. 비소모성, 예? 비소멸성, 불괴, 공간으로서 토지는 파괴되지 않는다. 불괴성, 불변성인데, 자, 비소모성이거든요. 그럼 토지 자체는 사용하여도 소모가 되지 않는 겁니다. 비소모적 재화다. 자, 비소모적 재화이기 때문에 비소모적이기 때문에 토지를 사용하여도 우리는 물리적 측면에서 물리는 써도 좋고 안 써도 좋습니다. 물리적 측면에서의 감가상각이론은 적용할 수 없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건 물리적은 써도 좋고 안 써도 좋은데 경제적은 반드시 붙여야 돼요. 자, 여러분이 폐강촌, 여러분 폐강촌은 어떻게 돼요? 토지 가치가 하락하죠. 경제적 측면에서 토지 가치가 하락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측면에서의 감가는 뭐하다? 가능하죠. 예를 들면은 토지가 속해 있는 지역을 뭐라고 하죠? 인근 지역이 어떻게 돼요? 쇠퇴를 한다든지 인근 지역에 쇠퇴라든지 또는 폐광촌 이런 경우에는 토지 가치는 하락하는 경제적 감가는 가능하다. 자, 토지는 비소모적 재화이기 때문에 소모가 안 되죠. 가치에 소모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치의 보존력이 우수하다. 가치의 보존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우리는 토지 상품이 일반 상품과는 달리 투자자의 투자에 따르는 선호도를 높게 하는 요인이 되고 소모가 안 되기 때문에 부동산 관리에 있어서 우리는 비용이 적게 들죠. 부동산 관리에 있어서의 상당히 중요하다. 토지의 비소모적 재화. 자, 그래서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지문이 있습니다. 토지의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나 사고방식은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또 토지의 소유 이익과 이용 이익이 분리가 가능합니다. 즉 토지 소유자가 본인이 이용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토록 할 수 있죠. 그래서 뭐하다? 우리는 대가를 받을 수 있어요. 자,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가 발생한다? 토지에 대한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죠. 토지에 대한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고 그래서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이용토록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소유 이익은 지가 상승에 따른 이득이에요. 자본 이득이라는 걸 명심을 하고 이용 이익은 지대를 말하겠죠. 자, 그리고 또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은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은 영속적이죠. 소모되지 않잖아요.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은 영속적이기 때문에 부동산 활동 시에 뭐가 필요한다? 장기적 배려가 필요하다. 부동산 활동 시에 이 장기적인 배려가 필요하고, 또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은 영속적인데 이게 뭐가 돼?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이 영속적이 예측이 가능해야 뭐를 구할다? 예측이 가능해야 토지 가치를 구할 수 있어요. 토지 가치. 토지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이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한 값이 토지 가치인데, 이 장래 이익이, 이 토지로부터 수익이 영속적인데 이게 뭐가 가능해야 된다? 예측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토지 가치 개념의 근거가 되죠. 자, 토지에 장기 투자하면 어떻게 돼요? 자, 토지에 장기 투자하면은, 토지에 장기 투자하면은 뭐를 얻을 수 있다? 우리는 토지 가격 상승에 따르는 이득, 자본 이득을 얻을 수 있고, 또 지대 수입과 같은 뭐죠? 소득 이득을 뭐 할 수 있다? 누릴 수 있다. 작년 시험에 출제했었죠. 작년 시험에 자본이득, 소득이득 출제했어요. 이걸 향유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뭐죠? 영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속성. 자, 영속성에 대한 특성이죠. 자, 개별성. 자, 물리적으로 똑같은 토지는 오직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2개 이상의 토지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토지 대체는 불가능하다. 비대체성, 비동질성, 이질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러한 개별성은 토지의 가격, 우리가 토지에 있어서의 가격이라든지 수익 등을 개별화, 구체화하죠. 자, 토지 가격을 개별화, 구체화합니다. 개별화하기 때문에 토지 하나하나를 분석을 해야 돼요. 개별 분석의 근거가 돼요. 자, 부동성은 지역 분석의 근거지만은 개별성은 개별 분석의 근거가 되고, 또 토지 간에 토지의 지질, 지세, 지반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을지라도 다 다르기 때문에 토지 간의 비교가 어렵습니다. 또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현상을 개별화 시키기 때문에 부동산학 원리 도출 이론의 전개가 어렵고, 자, 또 토지 상품은 비표준화되어 있죠. 일반 상품은 표준화가 되어 있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지만 비표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물건에 한 가지 가격이 성립하기 어렵죠. 일물 일가의 법칙 성립이 어려워요. 네? 자, 비표준화되어 있고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일물 일가의 법칙 성립하기가 어렵다. 또 표준지를 선정하기 어려워요. 표준지 선정이 어렵기 때문에 토지 가치 추계에 있어서 객관화가 어렵다. 곤란하다. 그래서 감정평가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죠. 개별성으로 인해서 감정평가에 있어서의 필연성이 나타나는 거죠. 감정평가가 필요한 이유가 되는 거죠. 또 개개의 부동산을 뭐 한다? 우리는 독점화시킵니다. 개개의 부동산을 우리는 개별 독점화시킨다. 비독점이 아니죠. 비독점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독점화시킨다. 그래서 토지는 완전한 대체 관계를 제외합니다. 토지의 이 비대체성은 토지 상품 간, 토지 시장에서 토지 상품 간에 있어서 완전한 대체 관계를 제약합니다.
이 개별성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인접성. 자, 인접성이라는 것은, 자,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지만은 그 인접 토지와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특성을 인접성. 근데 이건 부동성에 포함시켜서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는 잘 출제하는 거, 출제는 어느 거? 요 네 개를 주로 출제를 많이 합니다. 자, 주의 좀 해두시고, 자연적 특성 네 가지를 잘 확인해 두시기 바라고, 다음은 인문적 특성. 자연적 특성의 제약을 완화해주는 인문적 특성이 나오죠. 우선은 용도의 다양성. 자, 주어진 부지에 다양한 용도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특성인데, 그 다양한 용도 중에서 어떤 용도로 이용할 때 그 토지로부터 우리는 최대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느냐, 이걸 전문용어로 뭐죠? 최유효 이용이죠. 최유효 이용의 성립의 근거가 된다. 자, 이 지문을 우리는 시험 문제에 단골로 출제를 했죠. 자, 그리고 적지론, 어떻게 그래? 주어진 부지에 어떤 용도가 적합한가, 적지론의 근거가 되고, 용도에 따라 가격이 다르죠. 같이 다원설의 근거를 제시해주고, 자, 2개 이상의 용도가 경합할 수 있고, 또 병존할 수도 있고, 또 주거용에서 상업용으로 용도의 전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지 이용에 있어서의 용도의 전환이나 이행을 가능한다. 토지 이용에서의 용도의 전환이나 이행을 가능케 하는 건 용도의 다양성. 자, 이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해 주면서 최유효용을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특성을 우리는 병합, 분할의 가능성. 병합은 합병이라고 하죠. 자, 주어진 필지를 인접 필지와 합병할 수도 있고, 주어진 필지를 분할할 수도 있죠. 이 병합, 분할의 가능성이 또 24회 시험의 개념이 한번 냈죠. 토지 이용에서의 이 용도라든지 이용 목적에 따라 토지를 자유로이 합병 분할할 수 있는 특성인데, 합병 분할을 하면은 정상적인 토지 가격이 아닙니다. 합병 분할을 전제로 한 가격, 한정 가격이 존재를 해요. 예? 자, 이 병합 분할의 가능성. 자, 이 분할을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우리는 법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대지 면적. 자, 대지 면적에 있어서의 최소 한도를 기준. 자, 대지 면적에 있어서의 최소 한도를 기준해서 우리는 분할을 해야 됩니다. 자,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었을지라도 토지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환경 요인, 경제적 환경 요인, 행정적, 우리는 환경 요인에서 토지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죠.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에 있어서의 가변성이 나타나죠. 자, 우선은 우리가 출제가 예상되는 토지의 특성에 관련된 내용 우선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이렇게 총론에서는 3문제 원래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이고, 제2편 부동산에 있어서의 강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교재 89페이지에 부동산 경제론이 나오죠. 자, 이 수요의 개념이 나오는데, 자, 수요는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수요. 그러면 반대로 생산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공급. 자, 수요는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소비자들이 뭐를 갖추고, 구매력, 물건을 구입을 할 수 있는 능력이죠. 일정 기간에 소비자들이 구매력을 갖추고, 우리는 상품, 재화와 서비스를 상품이죠. 상품을 우리가 사고자 하는 욕구를 우리는 바로 뭐다?
수요다. 사고자 하는 욕구를 우리는 수요라고 해요. 자, 일정 기간 동안에 구매력을 갖추고 상품을 사고자 하는 욕구인데, 자, 여기서 일정 기간이 나오죠. 일정 기간. 자, 일정 기간은 무슨 개념이다? 유량 개념이다. 유. 일정 기간은 흐를 유자. 예? 플로우라고 하죠. 플로우. 예? 흐를 유자. 물이 흘러가듯이 시간도 흘러가요. 하루가 흘러가면 일주일 흘러가면 주, 한 달이 흘러가면 월, 1년이 흘러가면 년. 유량 개념이죠. 유량 개념. 유량 개념. 흐를 유자입니다. 흐를 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우린 시험에 예가 많이 나오죠. 자, 우선은 뭐가 나온다? 우선은 연간 주택 생산량 이렇게 나오죠. 자, 올해 연간 주택 생산량 얼마? 또 올해 또 연간 주택 공급량 얼마? 원래 뭐 35만 가구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런 연간 주택 생산량 뭐 이런 거 나오죠. 또 주택 거래량. 자, 여러분 연간 주택 거래량, 분기별 주택 거래량, 월별 주택 거래량 얼마냐? 자, 그리고 신규가 나오죠. 여러분 착공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완공되는 게 신규 주택이잖아요. 그럼 착공해서 완공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신규 주택 공급량, 유량 개념 이런 거는 다. 자, 그리고 또 뭐죠? 소득. 자, 여러분 연간 소득, 월 소득, 기간이 들어가야 의미가 명확해지는 소득 개념. 또 소득 개념. 1년 동안에 우리나라 국민이 생산한 모든 최종 생산물의 시장가치 GMP. 자, GMP는 뭐다? 우리는 바로 유량 개념. 1년 동안에 이란 개념이죠. 국민 총생산. 예? 그리고 또 임대료 수입. 자, 월 임대료 수입, 또 연간 지대 수입, 예? 연간 토지에 대한 지대 수입, 건물의 뭐 임대료 수입. 이것도 기간이 들어가야 의미가 명확해지는 거. 자, 그리고 회사에 있어서 뭐죠? 회사의 단기 회계기간 1년을 의미하죠. 단기 순이익 이런 것은 또 기간을 의미하는 또 무슨 개념? 유량 개념. 유량 개념 뭐 1년 동안 수출량, 1년 동안 수입량, 수출량, 수입량. 이것도 무슨 개념? 유량 개념. 유량 개념은 하여튼 기간이 들어가는 거. 그래서 기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정한 기간 동안에 해서 이때 기간이 들어가야 어떻게 돼요? 측정이 가능한 변수가 바로 무슨 개념? 유량 개념. 요거에 대해서 또 무슨 개념이 나오죠? 저량 개념. 저량은 스톡 개념. 스톡인데 저는 저량 개념. 자, 여러분 저수지에 있는 물이나 댐 안에 있는 물은 흘러가지 않고 멈추어져 있듯이 시간도 멈추어졌다. 시간이 멈추어지는 것을 우린 정지되어 있는 상태를 뭘로 본다? 시점으로 보죠. 일정 시점에. 자, 기간이 나오면은 유량 개념, 시점이 나오면은 무슨 개념? 저량 개념. 시점이 나오면 저량 개념이다. 시점이 나오면 저량 개념. 자, 시점이 나오면 저량 개념입니다. 그래서 시점이 뭐죠? 현재 시점. 전국의 미분양 주택의 수 얼마냐? 주택 재고량. 현재 시점 우리나라의 인구 얼마냐? 인구. 예? 현재 시점 우리나라 외채 얼마냐? 현재 시점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
얼마냐? 현재 시점 우리가 삼성전자의 회사의 자산 가치가 얼마냐? 자산이 얼마냐? 자산 가치. 자, 현재 시점 가계의 부채 얼마냐? 요즘 뉴스 많이 나오죠. 가계의 부채 뭐 1,400조. 현재 시점 가계의 부채. 뭐 현재 시점 회사의 자본금 얼마냐? 자본금. 예? 이런 거. 현재 시점이 하여튼 현 시점도 가야죠. 시점. 자, 현재 시점에 있어서의 전국에 풀린 총 돈이 얼마냐? 뭐죠? 통화량이라든지 통화량. 예? 자, 이런 용어들이 전부 무슨 개념? 저량 개념. 여러분 시험 문제 사례가 많이 내거든요. 사례를 잘 보고 기간이 나오면 유량 개념, 그리고 시점이 나오면 무슨 개념? 저량 개념. 유량 저량을 잘 구분해 두셔야 돼요. 우선은 유량 저량 시험에 우리가 자주 출제가 되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잘 알아두셔야 될 부분 별표 2개를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구매력을 갖추고, 요 구매력을 갖추고라는 말이 나오죠. 자, 구매력을 갖추고라는 건 또 뭐예요? 구매력을 갖추고는 유효 수요의 개념. 자, 구매력을 갖추고는 유효 수요의 개념이다. 구매력을 갖추고 유효 수요의 개념. 자, 유효 수요는 부동산을 실질적인 구매력을 갖춘 수요로서 살 의사도 있고 부동산에 대해서 뭐도 있다? 지불 능력도 있죠. 살 의사도 있고 부동산에 대해서 지불 능력도 있다. 지불 능력, 구매력도 있다. 자, 그래서 유효 수요는 살 의사와 지불 능력을 모두 갖춘 수요를 유효 수요라고 해요. 유효 수요. 그래서 이때 유효 수요인데 이 구매력을 구성할 때는 소득 중에서 소비하고 남은 금액을 여러분 저축을 하는데, 부동산은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저축액뿐만 아니라 뭐도 필요하다. 우리는 뭐도 필요하냐 하면은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뭐도 우리 금융기관의 대출금도 필요하죠. 이 대출금도 구매력을 구성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실질적인 구매력을 갖춘 유효 수요를 의미한다. 이 지문도 21에 한번 나왔죠.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실질적인 구매력을 갖춘 유효 수요다. 만약에 지불 능력이 없으면 수요라고 얘기 못하죠. 욕망이지. 자, 그래서 사고자 하는, 이 말은 뭐죠? 사고자 하는 것은 사전적 개념. 말 그래, 사고자 하는 의도된, 계획된 양을 의미하는 무슨 개념? 사전적 개념. 의도된, 사고자 하는 의도된, 계획된 양, 계획된 양을 의미한다. 사고자 하는 의도된, 계획된 양을 의미하는 사전적 개념. 그러니까 실제로 구입한 양. 자, 여러분 실제로 구입한 양을 의미하는 어떻게 돼? 사후적 개념이 아니다. 실제로 우리가 구입을 한 양을 의미하는 사후적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돼? 상품을 사고자 하는 의도된, 계획된 양을 의미하는 사전적 개념이다. 사전적 개념. 자, 여러분 열채를 사고자 하는데 실제 세 채만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선은 수요의 개념인데, 그럼 수요량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그럼 수요량은 일정 기간 동안에 소비자들이 구매를 갖추고 상품을 사고자 하는 이 최대의 수량을 뭐라고 한다? 수요량인데, 뭐에서 우리 구매를 갖추고 특정 가격 수준, 예를 들어서 평당 1,000만 원에서 사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 10채다. 그럼 10채가 바로 수요량이야. 그러니까 뭐가 돼?
우리는 일정 기간 동안에 구매력을 갖추고 특정 가격 수준에서 상품을 사고자 하는 최대의 수량을 수요량이라고 한다. 수요량. 자, 그 개념이 이제 여러분 교재에 우리가 나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수요에 있어서의 분류가 이제 나오죠. 자, 90페이지에 보시면은 부동산 수요의 분류가 나오는데 그 유효 수요와 잠재적 수요가 나오는데, 유효 수요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유효 수요는 실질적인 구매력을 갖춘 수요로서 부동산 시장의 가격 경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수요인 실질적 수요를 말하죠. 그래서 살 의사도 있고 뭐도 있다? 지불 능력도 있으면 유효 수요인데, 잠재적 수요는 현재는 유효 수요가 아닙니다. 현재는 유효 수요가 아니라는 것은 지불 능력은 없어요. 현재는 유효 수요는 아니지만 가까운 미래의 조만간 유효 수요가 될 수 있는 예비적 수요이기 때문에 살 의사는 있습니다. 결국 뭐의 차이가 있는가? 지불 능력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또 우선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내용이 여러분 거기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잠시 쉬고 여러분이 90페이지 밑에 본원적 수요 그리고 파생 수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